interested in this topic. Also, our speakers, which has invited here, has also pronounced very well persons. So I briefly introduce the speakers in this session. First speaker is Mr. Seiji Yamamoto. He's from Group Leade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Group. So he's going to talk about what kind of things are we going to talk about. All right, you may read this topic in your brochures. Also, he belongs to our Mitsubishi Research Institute. He's going to speak in his language, so we are going to have that kind of translation devices, and so I don't think we have a very much problem to listen to his talk. Next speaker is Dr. Hyun-Soo Kim. He's fro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He's very well person for planning our education and that kind of systems. He's going to about what the topics, or so you may read that topic in your brochures. And the third, the last, but not the least, the last person is Miss. She's privately asked me for her Miss, right? Miss Elaine Chepamore. She's from GM Corporation. Also, she's talking about the PACE, right? So we are going to find out what PAC stand for. So I briefly introduced these speakers, so we are going to start our session. Please welcome the first speaker, Mr. Yamamoto. Right. Please welcome Mr. Yamamoto. We are going to now this session about. And by the way, we are going to have about 25 minutes talk, and after that we are going to have questions, so we are going to discuss all kinds of problems. Just criticize our educational systems in our country, all right? Just don't praise. Please criticize, completely, all right? We have sort of constructive criticism here, all right? Thank you.ただいまご紹介に預かりました三菱総合研究所の山本と申します。Please your devices。これから25分ほどかけて、私どもが日本の経済産業省からの自宅を受けて、実施をいたしました大学の活動を評価するこの手法についてその概要を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この調査は2002年から2007年にかけて、5カ年にわたって、実施をしております。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日本の経済産業省からの委託の調査なんですが、私ども株式会社三菱総合研究所に加えて、日本の大手の予備校、大学に入る前の教育を、高校とは別にやるとしたんですが、受験対策用に、この機関と一緒になって調査をしております。まず2002年の段階で我々がどのような問題意識を持っていたか、こちらから話の方をスタートさせていただきます。韓国でも大学と産業界、こちらで、何らかのギャップがあるというふうにお聞きをしておりますが、2002年の時点では日本にはここに挙げておりますようなギャップ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日本の産業界、特に製造業は過去において非常に高い、国際的な競争力、これを持っていたわけですが、徐々に、その競争力が失われてきている。その中で、大学が持っている、知識、あるいは人材を育成する機能、これをもっと産業界の方で活用できるようにできないか、これがそもそもの出発点です。ただし、大
大学側からするとですね、大学の先生というのはそもそも自分の後継者を育てるということに非常に注力をするわけですが、産業界に必要な人材を育てるという考え方をなかなか持っていない。大学側は特に人材育成という観点からすると産業界の側を向いていないという状況が一つあります。一方、経済界、産業界ですが、こちらの本の問題点は、例えば非常に有力な企業の経営者が大学に対していろんな注文を出す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んですが、その出す内容というのが極めて抽象的で、大学側にとってみると何を直したらいいのかよくわからない、このよう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ギャップが大きか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こ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ギャップをなくそうとするのがこの調査の目的だったわけです。評価書を、作るということは、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産業界、大学、こ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ツールを作るということに他ならないと我々は考えています。大学の活動を評価する、例えばそれによって大学の予算を左右するような評価というのは、日本の場合は文部科学省という教育を司る省がやっています。これは経済産業省からの委託の調査でして、目的としては産業界と大学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ツールを作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調査は大まかに分けてここに挙げておりますような3つのフェーズを得ております。最初のフェーズはですね、大学の活動を人材の育成、それから知の創造、研究ですね、それから社会のため、この中には産学連携などが含まれますが、この3つの活動で大学を評価しようというものです。これ実際にですね、データを集めて非常に絞ったターゲットを絞った分野でやってみたんですが、結果も公表いたしました。その公表の結果ですね、出てきた意見の多くはあまりもう研究を評価しても意味がな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そこの部分は文部科学省はちゃんと評価をやっている。むしろ産業競争力の向上という観点からは人材の育成の評価が重要ではないか。特にトップクラスの大学だけじゃなくて中堅クラス、この大学がちゃんと評価の範囲に収まるようなそういう評価書を作る、こういう意見が多数出てまいりました。それに応える形で、調査を実施したのがここに挙げておりますフェーズの2になります。ここでは産業界がこういう人材がいてほしいという人材像を各々に定義して、その人材像に合った教育を大学はしているか、これを合っているか、それとも合っていないか、合っていないとしてはどういうところが合っていないか、これを測るための手法を作りました。さらにページの3では大学における研究室での教育の活動、これ、少し補足いたしますと、日本の大学の場合、大学の1年生から3年生まで、これはカリキュラムが中心の講義を受けるわけですが、理工系の場合、4年生以降、マスター、ドクターもそうですが、先生研究室に所属して、研究活動を行いながら教育を受けるというような体制になっています。この研究室での活動がどのような学生のスキルの向上につながっているか、これを把握するために、実験的な試みをやっております。ただ、ページについてはまだ、支援については経済産業省とですね、うまく調査結果がまとまっていない段階ですし、本日の時間も限られておりますので、これ以降はフェーズの1とフェーズの2についてご紹介をいたします。まず最初にフェーズの1の方です。これは私どもにとっても調査のスタートタイミングでしたので、できるだけいろんなところから意見を聞こ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さまざまな調査を実施しました。大学の関係者には多数話を伺いましたし、諸外国ですでに、先行的にですね、大学をランキングをつけ評価する、こういった手法についても網羅的に情報を集めました。
それ以外に特に注力をいたしましたのは、こういった企業から情報を取るということです。企業が大学のどういったところに焦点を置いて、大学の活動を評価すべきと考えているか、これについて意見をお伺いしました。一つ特徴的だったのは、大学のその人材を育成する教育の部分に、評価あるいはすみません、企業が期待をし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す。もちろん研究や産学連携みたいなところも期待をしているわけですが、教育に対する期待が非常に大きいというところです。これは日本の企業というのは皆さんもご存知かもしれませんが、長い間終身雇用制をとっていました。大学から出た学生が退職するまで同じ企業で働く、これが一般的だった時代が長く続いたわけです。でその中で企業は企業独自の人材育成のカリキュラムを自分たちの中で作っていました。ところがこのようなシステムがですね、1990年代以降のそのバブルの崩壊を受けて、企業側の体力もなくなったということもあり、また非常に多様な人材が一つの企業においても必要とされてきている。この理由からこのようなシステムが成り立たなくなってきている。そのために企業側は今まで自分のところに真っ白な人材を取ってこいと大学から言ってきたんですが、スタンスを大きく変えて、できるだけ大学で、教育を自分たちに合った人材を教育してほしいというふうにスタンスが変わったんです。で具体的な期待というのはどういうところにあるのか。これはですね、必ずしも応用的なところを教えてほしいと言っていないんですね。基礎的なところをしっかりやってほしい。特に、シミュレーション等の授業が統計の大学の学部では重視されるようにはなってきているんですが、そういったものに、時間が押されて少なくなってきている実験とか実習、こういったものをしっかりやってほしいという点が企業では主要な意見としてありました。研究についても同じような期待があるわけですが、ここでは短期的な結果を求めるという企業は少なく、長期的に独創的な研究を大学でやってほしいんだと。ただ勝手に大学側だけで目標を決めるんではなくて、産業界のビジョンを踏まえた上で産業界と一緒に長期的な研究をしてほしいと、こういうふうな意見が強かったです。また企業の中の研究者、こちらにもウェブでアンケートを取りました。彼らには自らの受けた教育、これを評価してもらったわけですが、やはり研究室での教育活動、これは研究者についてだからそうなのかもしれないんですが、これについては非常に高い評価をしていました。その一方でカリキュラムでの指導のところ、これについてはやや評価が劣っていたという結果です。で具体的にはビジネスに必要な知識を日本の大学ではほとんど教えていない。例えば会計ですとか、あるいは技術倫理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教えていない。さらに、英語もなかなか使いがない。私なんかその例ですけども、あと情報技術、これをうまく使うためのスキル、これも日本の大学ではほとんど教えていない。ここが点として大事です。以上申し上げたような調査と、それから過去に行われたいろんな諸外国での評価のフレーム、これを参考にしながら私どもなりに評価のフレームを作ったものがご覧いただいているものになります。大きく分けて3つの柱を使っています。一つは人材の育成、もう一つは知能創造、もう一つは社会の考えです。で図では中分類というところがあるわけですが、さらにこの右側に具体的な評価項目とその評価項目を表す評価指標が並んでいる、このような体系になっています。で具体的な評価項目の一例はこの次にご紹介いたしますが、評価項目でどこを重視していたのか、これについて少しだけ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まず産業力、競争力の向上に重要だと思われるものを優先的に取り上げています。そして
今の日本の大学の取り組みで不十分だと思われる、重要でも日本の大学今やってるよというところは落としています。さらに具体的な評価指標、こちらの右の表になりますけれども、そこで重視しているのは評価項目と相関関係が高いものなのか、しっかりと定義ができるものなのか、さらに、データが現実的に取れるものなのか、こういった観点から評価指標を選んでいます。少し字が小さくなって恐縮ですけども、これは人材の育成という部分で私どもが設定した評価項目と評価指標を示しています。評価項目としては適切な教育方法が捉えているか、実社会、実際の産業界に触れる機会を与えているか、学生を厳格に評価しているか、ビジネスで必要な知識やスキルを教育しているのか、ここで先ほどの英語とか IT スキルの話が出てきます。さらに、社会人の学生、これを教育の場に取り込んでいくか、こういった観点から教育の使用の体系を作っています。これと同じものを知の創造、それから産業への関連、この2つの分野を提携を作って、実際にデータを集めて試行をやったわけです。でその結果、先ほどご紹介したような意見をいただいて、人材の育成にさらにフォーカスをして、次のフェーズの調査に移っています。ここの図で3つ表の図がありますけれども、皆さんからご覧いただいて、一番左の図、心からご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産業界のニーズに合わせて人材を評価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と、産業界の求める人材というのはどういうものがいるか、ここがまずスタートになります。どのような人材がいるのか。続いて真ん中の図ですけれども、各人材はどのような知識やスキルを持っていないといけないのか、これが2番目の話です。でこの2つをうまく結びつけることができれば、求める人材のプロファイル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一方、大学ではいろんな教育活動をやっていて、これはむしろ特定の人材を育てるというふうには大学が考えていないことが多いです。その大学がやっている教育活動をどういう知識、スキルを教えているのか、こういう結びつきを評価して、大学の教育活動のプロファイルを作る。この2つを比較することでどこにギャップ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を把握し、こういう試みをやっています。さらに、字が小さくなって恐縮です。お手元にある本の中に同じものがあるはずですので、ご案内の言い方はそちらの方を持ってください。これは、情報通信の分野で、人材のニーズとして産業界が求めている人材のタイプを分けたものです。かなり細かくなっておりますが、横軸の方は技術の分野を表していて、ハードウェアよりのものからソフトウェアよりのもの、さらに社会との関わりがメインになる、こういった工夫をしています。一方、この縦軸ですが、こちらの方はその専門性に応じて、求める人材が違うという観点で分けています。上の方はどちらかというと企業の研究所で活躍するような人、真ん中の人は設計を担当するような人、さらに下はその生産過程や営業等で活躍する人、そういったイメージです。で今申し上げた人材像ごとにその人材がどういう知識を持っているか、スキルを持っているか、これで、プロファイルを作ろうとしているわけですが、じゃあ知識としてはどのようなリストを用意すればいいのか、これを次に検討いたしました。この図にありますように、ベースになったのは学会は、企業側と大学側両方の人間が入ってやっている活動ですので、そこで、決めている
モデルカリキュラム、この情報を取り込んでいます。その一方で、産業界が最近特に必要だと言っている知識、これも中に含めています。でただ単にそういったものを取り込んでいくと非常に長いリストになりますので、特に中核だと思われるものを絞って、リストを絞り込みました。今申し上げた知識のリストで、をもって産業界側の人間に、この人材の場合どの知識が必要なのか、その重要度を評価してもらいました。当然人材が変わるとその重要度が変わってきて、このプロファイルの形が違ってく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同じような試みをスキル、行動特性といった知識以外の部分についてもやっています。でこのスキルについては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なモデルカリキュラムのものはありません。したがって、企業の中でどういった観点からその人事評価をしているのか、あるいは教育育成の目標としているものは何なのか、こういった情報を取り込んでこのスキルのリストは作っています。あとのやり方は先ほど申し上げた知識の部分と同じです。この2つを合わせることで知識とスキル体系のプロファイルが出来上がるわけです。一方、大学側から情報をもらってですね、教育側のプロファイルを作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ところが大学側が一般に公開している情報では私どもが狙っているようなプロファイルができるほど細かい情報は日本の大学は公開していませんでした。そこで、大規模なアンケート調査を実施してその情報を取っています。このアンケートにどのくらい教育してくれるか、大学側が協力してくれるか、これが一つ大きなポイントだったんですが、実際600から700ぐらいの大学の専攻に、アンケートを送って、約半数から回答をいただいています。50% の回答があると回答しないところにもプレッシャーがかかるので、これは大学の情報公開をする一つの意味もあ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先ほど申し上げたそのプロファイルのマッチングのイメージ図がこちらです。上の方が大学の教育の活動、ある大学の教育の活動を出していて、下の方がある人材の必要とされる知識、その重要度のプロファイルを表しています。で当然、この組み合わせっていうのは非常に多様なものがあります。一つだけで、比較してその大学の教育活動がいい悪いという評価はできないわけです。ただ自分たちが狙っていると思っている、育てようとしている人材に対して、これが評価されないとなると問題です。こういった意味でこれはカリキュラムの見直しに、つなげることができるツールだと考えています。非常に多様な組み合わせになるので、紙の形でこれを公開するのは非常に難しかったということもあり、ウェブサイトを立ち上げて、そのウェブサイトの中で、いろんな情報が検索して出るような形にしています。また人材の重要度、知識の重要度をユーザーが設定して、その重要度に一番合っている大学のカリキュラムがどれだというようなものを表示するような機能も指しています。以上のような活動を私どもの中でやってきたわけですが、このように個別の産業界のニーズに合わせて人材を定義して、そこで評価をするという新しい発想の評価手法ができたと考えています。ただこの手法ができただけではあまりまだ意味もないわけです。私どもとしてはこの評価手法を利用しながら産業界と大学、これが一体となって連携をしてですね、ギャップの部分を埋めるような教育を今後していってほしいと期待をしているところです。以上でプレゼンテーションの方は終わらせていただきます。Thank you very much. 올해부터 시험 평가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기업의 이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어렵습니다. 그 기업의 어떤 그
뮤직 프로파일 만들 때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기업에서 새로 신입사원들이 얼마나 능력인가를 그 평가하는 걸 봤는데 그게 잘 회수가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산업성에서 얼마만큼 기업의 산업비도 평가에 참여를 많이 하는 걸 유인하는 대책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I don't have that kind of power to translate all the things that he's just talking about, but I'm going to translate his questions. Actually, we have some kind of efforts to find out what kind of things or what kind of subjects, what kind of trainings that our corporations really want, to our universities. So we are going to set up, for example, a lot of questions to the corporations to find out what kind of things they really need from our university systems. But we have also a lot of problems to collect their answers from the corporations. Do you have, or your department, your Ministry of Education or that kind of department has some kind of special plans or special things to collect or draw that kind of questions from your corporations? I think that you better answer in English. Korean? Japanese. 特別な手法というのは、必ずしも取っていないわけです。ただこれは経済産業省からの発注案件だったので、日本の経済団体、経団連という非常に大きな団体があります。ここへ協力を求めました。でここの経団連の中に産学連携部会という産学連携を専門に扱う部会がありました。その人たちにお願いして先ほどのインタビュー調査を実施しています。経済産業省からの要請があったので彼らは快くインタビューを受けてくれました。一般的なアンケートで、このようなものを集めるというのは非常に難しいと思います。Yes, I think that's enough for answer for the question. Yes, please. You may speak in Korean. Well, I'm not going to make myself understood in Korean with every few words that I know. But thank you for your very impressive presentation. I was very impressed by this mapping exercise that you have been doing. It seems to be very, very detailed. Particularly when you compare to others who have tried to map the needs of industry, the needs of society. It's very, very detailed. My concern is that when you go to such a high degree of details, you tend to focus on the contemporary needs of industry. So I wonder if you have made any considerations on how to align this with a strategic perspective, so that you don't only focus what are the industries need today, what will the needs be in 5 or 10 years. Thank you. You understand our discussions? Yes, I just briefly also characterize these questions. You just talk about the detailed plans. What are the things where the universities want, right? And his question is, so if your company has all those problems today to our universities, right? For example, you ask a lot of skills to our universities to, for example, to educate semiconductors, right? For this period, but this question is, what happens if after 5 years there is no semiconductor industries in your country? ご質問に大体分かったと思います。おっしゃったところを正確にやっていくのは非常に難しいと思います。で、こういう評価の活動というのはあるタイミングだけで実施したのでは意味はなくて継続的に実施をする必要がある。
でもう一つは継続的な情報交換とかこういったものを作っていかないとおっしゃったような形の先を見越したような評価はできないと思っています。これは調査をやっている間大学の研究者からは多数指摘を受けたというところです。私の名前は金明文です。政治や山本先生に講演登壇いただきました。すいませんが、日本のライブのメディケーションについてお願いいたします。説明お願いいたします。Yeah, I guess we have a really global communities here, so you really understand that discussion. Lifelong, after graduation from a university, also we need such education for the rest of our life. So what kind of plans for the lifelong education in your country? そこの部分についてはこの評価書の中で積極的に取り入れたわけではないんですが、日本の産業界、今非常に問題になっている点でもあります。一旦大学に出た人間、これを再教育す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いろんな部分で努力がされているわけですが、特に、この調査の発注元であった経済産業省は産業の中核になるような人材、これを大学と企業が連携して育てる、そのために非常に大きな予算を投入して、文部科学省との別の予算を投入して、今調査をいろんな事業をやっています。でこの試みとここで、作ったその逆を図るという手法、これを組み合わせたような事業を彼らは今後計画しているようです。Yes, I think our time is up, so why don't we give him a round of applause for his nice talk? This form is a nearly global form. We speak a lot of languages. So I would like to make my presentation in Korean because there are a lot of passports in Korea for Korea, and I'm sorry to international passport.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발표는 지금 세이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그 대학의 산업기업을 평가, 이걸 한국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일본의 사례를 좀 보고 그래서 한국 실정에 맞는 평가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대학, 특히 공과대학의 어떻게 하면 그 졸업생이라든지 교육과정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좀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업정안부와 같이 실시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산업기여로 공부하는 공학교육의 산업기여를 평가를 하게 된 배경, 이것을 몇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일본의 그 배경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졸업생들의 그 회사, 기업에서의 어떤 그 업무 수행 능력이 기업에서 원하는 만큼 확보되지 않았다.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근데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흔히 이제 스킬 미스매치하는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재, 졸업생들의 업무 수행 능력, 흔히 컴피턴스라고 하는 업무 수행 능력 쪽에도 초점이 두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이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질적인 문제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도 아마 그런 필요성 때문에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이 기업체에서 원하는 산업계에서 원하는 그 요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것을 이 대학한테 전달해주는 어떤 시그널, 메커니즘이 그동안 없었다. 저희가 문제 진단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이 원하는 신호를 대학에 전달을 해주자라는 거에 이제 저희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 요구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산업계 요구를 좀 끌어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또 이러한 경우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기업에서 원하는 그 내용, 요구가 어떻게 하면 그 고등교육, 특히 이제 공과대학 교육에 전달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추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또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 뭐 국제 경쟁력 확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수한 인재를 확보를 통해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자. 이제 이것이 우리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당면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확보하고 있는 현재 어떤 상태,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조선 분야 세계 1위, 수주량도 있고 건조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조선이 1위, 전자 분야 4위, 철강 분야 5위, 뭐 이렇게 산업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산업에서 이러한 경쟁력을 더 강화하거나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출마를 한 목표가 산업계의 관점에서 공과대학 교육의 내용을 한번 평가를 해보자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대학 교육이 산업계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 특히 그 산업계 요구하는 지식과 스킬이 어느 정도 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와 부합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학들이 평가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실시하는 산업기여도 평가는 기존의 평가하고 좀 차별화를 갖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평가 모델을 만들려고 제가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학계 인사보다는 좀 산업계 인사를 많이 참여시키자. 이게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는 그 산업계 만족도 중심의 어떤 양적인 데이터. 그래서 각종 평가 지표를 좀 수량화, 개량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주관적인 평가위원회 주관성을 좀 배제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그 평가 자료를 작성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평가위원, 주로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이런 평가 부담을 좀 최소화시켜주자. 그래서 기존의 평가 자료를 이용하거나 우리가 평가 자료를 새로이 생성하는 쪽에 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어떤 등수를 이렇게 매기거나 서열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그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해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을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평가자는 이번 평가는 주로 산업계 인사, 이제 실질적으로는 산업체에 계신 졸업생, 부서장, 산업체 이제 그 CTO라고 하죠. Chief Technology Officer들이 좀 참여하였고요. 기존의 평가들은 주로 이제 대학 교수들 중심으로 학계 중심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평가 내용은 산업계 만족도입니다. 우리가 산업 기여도 평가라고 했는데 수요자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했던 거고요. 그래서 평가 지표도 대부분 산업계 요구하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존의 평가들은 주로 이제 인풋 중심, 투입 중심,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학교가 무엇을 하였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세이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에서도 주로 뭐 학문의 기여도, 논문 교수들의 논문 작성, 편수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타겟 대상이 이번 평가는 주로 대학의 교육과정과 졸업생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스킬 여기에 초점이 두어져 있고요. 기존의 평가는 대학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학사 운영이라든지 교수들의 사회공헌, 학문적 기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좀 심플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평가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된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크게 5가지 절차로 좀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준비 작업을 하였고요. 그래서 평가 그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이 되는 산업 업종을 선정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니즈 프로파일, 산업계가 요구하는 니즈 프로파일을 개발했습니다. 니즈 프로파일은 잡 모델이라는 거와 그리고 knowledge 스킬 도구, 툴스 이런 거를 이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평가 대상 대학 그리고 전공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평가 실행 단계가 있고 다섯 번째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에 필요로 한 피드백을 하는 단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그 절차는 크게 산업계가 요구하는 그 사항을 다룬 니즈 프로파일과 대학의 교육 과정을 비교를 해서 그 계획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대학한테 전달하는 이런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 사업에 이제 저희 주요 스테이크홀더가 제시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산업자원부 그리고 우리 산업기술재단이 재정 지원을 담당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4개 우리 SC라고 하죠. SHIDC라고 지금 약자로 쓰여져 있는데 산업부문의 입주자원들과 협의체가 참여를 하였는데 오늘 발표가 평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실제 평가와 관련된 것은 금년도에는 조선협회 그리고 전자산업진흥회 그 2개 SC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거 외에도 철강협회라든지 기계산업진흥회도 같이 참여를 하였는데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은 평가 기반이 되었고요. 여기서 실질적인 평가라든지 이 주체는 여기도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SC입니다. 진짜 산업개발이 평가를 담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니즈 프로파일의 개발이라든지 평가의 위촉 이런 것들을 산업계가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 직업능력 개발원이 실제 평가 전담 기관으로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직업의 경험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4월경에 산업계, 학계, 정부 이렇게 공학교육 혁신 포럼을 개최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방식의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전자하고 조선 분야를 2007년으로 평가를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합의를 해왔고요. 작년 연말에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평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 파일럿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직업능력 개발은 이제 평가 기관이 돼서 제가 연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금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2007년 4월부터 우리가 산업계가 참여하는 니즈 프로파일 개발을 위한 니즈 프로파일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조선, 기계와 철강 4개의 SC가 참여를 해서 개발을 하셨고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가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니즈 프로파일 개발위원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아마 일본에서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인터뷰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집중 작업 형태로 회의지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4월부터 7월까지 몇 개월에 걸쳐서 니즈 프로파일, 산업계가 요구하는 지식과 스킬이 무엇인지를 도출해내는 니즈 프로파일 개발 작업을 전자와 조선, 기계, 철강 4개 SC가 진행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사진이 이거는 조선 분야에서 이제 실시하였던 이 2차례의 어떤 니즈 프로파일 개발위원회 진행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마 인터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회의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작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개발하신 평가 모형을 제가 최종적으로 금년도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수정 보완을 해서 평가 모형을 확정을 하였고요. 실질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선 분야는 22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확정된 평가 모형을 바탕으로 그년 여름에 그 대학, 이제 평가에 참여할 대학과 전공을 제가 이제 선정을 하고, 조선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해양공학과 또는 학부 전공, 조선해양과 관련된 전공을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전자분야도 이제 전자 관련한 학과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 같은 경우가 11개 대학이 선정이 되더라고요. 조선해양공학과를 이렇게 개설한 학교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제가 대학교 자체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평가지 대학에서 그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그 시트, 아까 니즈 프로파일을 통해서 개발된 똑같은 시트를 대학에도 보내드려서 11개 대학이 그 자체 평가를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다가. 그래서 그 모습, 그 시트는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고요. 그래서 총 11개 대학에서 10개 대학이 자체 평가에 회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마 일본은 이제 자체 평가하는 것까지가 이제 평가였는데, 저희는 대학 자체 평가 결과를 참고로 해서 평가위원들이 다시 그 제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위원은 주로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를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쫙 분야별로는 그 대학교 교수님들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조선 분야 같은 경우가 현재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는 이 장면이 이제 조선 분야 평가 장면인데요. 이 분야 같은 경우는 20명이 산업계로부터 오셨고 2분은 대학 교수님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결과를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에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네 번째, 저희가 이제 금년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설정한 평가 모형입니다. 크게 평가는 그 투입과 과정 산출, 이렇게 이제 분야를 나눠서 크게 4개 항목, 7개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계의 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제가 좀 압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지식과 스킬 매칭 정도, 이 부분은 대학의 자체 평가 결과를 평가위원들이 확인하는 그 작업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B와 C, D는 D 중에서 B와 C, 그리고 D까지는 해당 학교 졸업생들이 설문, 제가 작성한 평가 시트에 설문에 응답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스킬이 현재 업무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이러한 산업계 요구하는 지식과 스킬을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하였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항목의 D, 산업 요구 충족도 부분에서는 그 해당 그 졸업생의 부서장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그 부서원을. 저희가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정답, 어떤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그것을 제가 컴퓨터스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니즈 프로파일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그래서 조선 분야의 예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조선 분야 같은 경우는 K 컴퓨터스와 컴퓨터스 유니트를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5개의 핵심 직무 능력, 그리고 29개의 능력 단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였고요. 각 능력 단위별로 니즈 프로파일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아까 그 니즈 프로파일 개발위원들께서 이 시트를 작성하셨는데, 각 능력 단위별로 능력 단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능력 단위가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는지, 엘리먼트, 그리고 그 능력 단위, 그 능력, 해당 직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나리전 스킬 툴스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오신 그 전문가들과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울지한 스킬을 저에게 개발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평가 시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아까 그 평가 모형에 나와 있는 첫 번째 A-1의 그 평가를 위해서 이러한 평가 시트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왼쪽 그 컬럼에 보는 그 A부터 AM까지 되어 있는 것은 컴피턴스 유니트가 되었고요. 각각의 컴피턴스 유니트에 대해서 직무 능력 단위에 대해서 제가 나이지한 스킬, K는 나이지를 의미하며 S는 그 스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도출을 해냈고, 오른쪽 컬럼에 보시는 것이 대학의 교육 교과목입니다.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중에서 대학에 많은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을 텐데, 이 해당 지식이 어느 과목에서 배워지는지, 학습이 되었는지를 제가 체크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는 대학에서도 하셨고, 우리 평가위원들이 자신처럼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몇 퍼센트가 매칭이 되는지, 제가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매칭이 어느 과목에서 매칭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 항목은 그 해당 요구되는 지식과 스킬이 제가 이제 그 현장 산업기술과 하는 핵심 능력 그리고 꼭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뽑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대학에서 그 필수 과목, 맨데이터리 서브젝트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던 건데, 정말 해당 대학에서 이것을 필수 과목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도 반영 정도인데요. 해당 지식이 필수 과목으로 배워졌는가. 역시 붉은색으로 보여지는 이런 지식, 이러한 능력 단위, 그리고 능력 단위로 체크를 하였습니다. 해당 능력 단위가 단위를 해석하기 위한 지식과 스킬이 필수 과목으로 개설이 되었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이건 학교에서도 했고 저희 평가위원들이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이제 응답을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그래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스킬이 대학에서 학습을 하였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학습을 하였다면 이러한 지식과 스킬이 실제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대학에 재학 중에 산업 경험을 쌓기 위한 다양한 그 산학 연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인턴십이라든지 팀학습, 현장 학점제, 창의적공학설계, 맞춤식 교육, 그리고 현장 실습, 이러한 등등의 산업적 경험을 쌓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대학에서 이수하였는지, 이수하였다면 이것이 현재 업무 수행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조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본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들, 이러한 능력들이 대학에서 학습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러한 능력들이 대학에서 학습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자기관리, 문제 해결, 정보 소양, 자원 활용, 대인관계, 이런 커먼 스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또 부서장들한테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다 요구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생들한테도 물어봤고 해당 부서장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러한 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런 능력이 대학에서 학습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평가 시트를 가지고 평가를 위한 조사를 실시를 하였는데, 실제 11개, 조선 분야에서는 11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자체 평가를 하였고요. 그래서, 그리고 졸업생 조사에서는 저희가 조선협회 회원사인 9개 회원사에 357명이 조사에 응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357명은 조선해양과학과 출신 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지 한 4년 정도 되신 분들입니다. 4년 이하. 거의 전수입니다. 조선업계에 계신 분들께서. 물론 이제 조선 설계 파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조선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제가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평가 항목별로 여러분들께서 가로축에 보시는 것들이 대학 약칭으로 제가 써놨는데요. 10개 대학별로 각 항목별로 점수가, 종합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는 종합점수는 제시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여러분께서 조선의 평가 결과 예시를 좀 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A-1,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지식 스킬을 어느 정도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선의 5개 파트 중에서 기본 설계 파트에 지금 예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가로축에 A, B, C, D 이렇게 나오는 것이 대학입니다. 각 대학별로 푸른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대학에서 자체 평가한 결과고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평가위원들이 제일 확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샘플로 보고 계시는 이 표에서는 이 대학, 그것이 이제 100% 교육과정에 산업계 요구하는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D 대학은 58% 정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본 설계, 그리고 구조 설계, 선장 설계, 이런 식으로 반영이 있고 제가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B 항목에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대학별 평가를 하였습니다. C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조사 결과는 이제 대학에 그대로 저희가 각 대학별로 제시를 해드릴 거고, 또 각 대학별로는 업계에서 요구하는 능력 단위별로 지식 스킬에 대해서 미스매치 되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붉은색으로 보셨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학교별로 또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각 대학에서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내용과 각 대학의 현재 교육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 그 갭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셔서 자체 검토를 하셔서 실제 교육과정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내용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면 어떤 나리전 스킬이 필요한지를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가 결과를 제시해 드릴 것이고, 현재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시는 현재 아직 종합 결과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드래프트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ny questions and comments? 발표 잘 들었습니다. 관심 있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는 한동대학교에서 온 정상모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업하고 학교, 대학의 갭은 존재하는데 그건 좁혀져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하셨을 때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기초 분야는 학교에서 담당을 하고 애플리케이션 쪽은 기업에서 담당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되는데, 기업에서 원하는 것이 만약에 재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나와서 바로 현장에 출근하는 그런 목적이라면은 이를테면은 어떤 의미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평가자에서 바람직한 어떤 제한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대학의 기능과 산업체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설립 목적이 다르니까 다를 텐데, 대학 교육에 있어서 기업의 요구하고 상관없이 그래도 끊임없이 이렇게 지켜져야 하는 어떤 원칙이 있다면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면은 좀 말씀하고 싶습니다. Translate. Do you need a translation? No. In short, is that a really good way to just follow the directions for universities, from the industries, right, to our university? You understand the question?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도 연구진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아직 제가 결론을 좀 정리 중에 있는데, 사실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그대로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다고 하면 과연 대학이 존재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대학은 정말 대학이 가져야 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좌장이신 김창경 교수님께서도 항상 주장하시듯이 공학적인 창의력은 수학 공식 많이 여러 대로 나온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그동안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것과 대학교가 변화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정말 산업계 요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계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대학이 일단 알고 대학이 산업계 요구를 100% 반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갭을 갖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학과 산업계 연결은 엄연히 그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대학의 그 혁신, 공학교육 혁신이라고 이렇게 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지만 저는 또 사실은 인재 양성에 있어서는 산업계의 혁신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고등교육 이게 숙련 엔지니어들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산업계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부족합니다. 대학이 다 그걸 충족시켜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사업들이 더 진행이 되고 더 성과가 더 나오려고 그러면 산업계의 인재 양성 혁신 뭐 이런 평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우리 인적자원개발 인증제 이런 사업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아마 대학은 여전히 저도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일본 대학을 몇 군데 방문을 해봤습니다. 평가에 참여한 대학을. 여전히 일본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초교육을 강조하고 있고요. 다만 산업계가 요구하는 거가 어느 정도 이제 인지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시는 그거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들,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어느 다른 부처에서 또 이런 유사한 평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전 평가가 필요한지는 우리도 평가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지만, 사실 평가가 아니라 진단적 뇌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하면 평가 결과가 또 대학에 피드백이 돼서, 우리가 특히 한국에서 자주 쓰는 재정 지원하고 연계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종종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대학이 정말 우리가 학문 중심으로 갈 건지 현장 중심으로 갈 건지 연구 중심으로 갈 건지는 대학이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별로. 그리고 이러한 평가로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진단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정부도 대학을 어떻게 좀 더 혁신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러한 것들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계도 같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Why don't you introduce Yes, of yourself? course. Starting off, I apologize for not introducing myself. My name is Jan Skogsgaard. I come from Denmark, and I represent the Danish government in amongst the OECD, in the OECD Education Committee, and in the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I have a comment and a question. The comment is very much in line with what I tried to illuminate in my comments to our Japanese colleague. That it's a common experience that specific skills get obsolete. Sometimes they are obsolete before you graduate. And the more specific they are, the more rapid they get obsolete. And I believe that as technology develops, new technological innovation will take place, this challenge will become more and more obvious for universities and for education. So this is those who can meet this challenge most efficiently will be those who will be successful in the future. That's for sure. I don't have the solution, but we have to deal with this challenge. That's not the comment. Then I have the question. You use different notions. You use the word competence, you use the word skills, and you use the word knowledge. This is a classic discussion also, but how do you distinguish? Could you elaborate on what's in your perception the difference between a competence and a skill? And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being skilled and being knowledgeable? Yes, briefly speaking, he just talks about the speed of that technology innovation is so fast that
even before the students learn about those specific skills that technology run. So why don't we teach all our students for the fundamental things, right, instead of specific, right, specific topics or specific, right, the machines that's first mentioned. The thing is, how can you differentiate between the skill and the competence? Right. Thank you very much. 질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뭐 질문이 아니고 코멘트였었죠. 그것은 뭐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더 빠른 기술 변화를 학교에서 반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산학 연계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들께서 이제 연구실에 업계에서 요구하는 신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우리 그 레버토리에서 많이 하시면 학생들이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것 자체가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것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제 교과목으로, 저는 교과목을 접하게 될 건데, 교과목으로 개설되었는지는 그 교과목 자체의 개설이 좀 유연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또 대학의 교육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어떤 나름대로 형식성도 있으니까 좀 한계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신기술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거를 좀 습득하는 것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하고 그런 걸 일일이 다 학생들이 아마 다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교수님들께서 그걸 잘 전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업계의 트렌드 같은 거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 컴피턴스와 스킬은 사실은 그 용어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우리 그 국제기구 OECD라든지 뭐 ILO에도 여러 가지 용어를 쓰이고 있고 저희 직능원에서도 나리전 스킬, 컴피턴스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글쎄 저희가 지금 직업 능력 개발을 쓰고 있는 개념은 지금 일단 나리전 스킬을 좀 더 구체적인 콘크리트한 그런 텀으로 쓰고 있고요. 컴피턴스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더 직무를 수행하는 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능력들 그런 것들을 좀 업무 영역별로 좀 이렇게 묶은 개념으로 저희가 일단 썼는데 사실은 뭐 그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도 아직 뭐 공식적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그 정도로 지금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Briefly. 예, 저 한명대학교의 한윤식 교수입니다. 사실은 리즈 프로파일 관계로 제가 한번 전화도 한번 드리고 자료도 요청드렸는데요. 사실 이러한 진단이 대학에는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얼마나 이렇게 그 현장과 좀 이렇게 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진단 프로그램 같은데 조금 우려는 이것이 좀 이제 평가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나 또는 말씀하신 대로 재정 지원과 연결이 되면은 또 저희 한국 특유의 어떤 대학 풍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이 분명히 자원이 좀 활용에 있어서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정 지원과 밀접한 관계라기보다는 대학에서 정말 도움을 얻는 쪽으로 활용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앞으로 실행될 수 있는 제가 약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앞으로의 활용 계획, 예를 들어서 올해 이런 것이면 몇 년 후 정도에 이런 것이 갈 것이다라는 계획 좀 한 가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진단이 굉장히 실무 능력이 대한 그런 진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기술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진단도 아울러서 같이 제공되어지면 아주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이 기초 능력이라든지 혹은 적응 능력에 대한 진단 세트도 같이 개발을 해서 같이 제공하면서 대학교로 하여금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Yes, our persons ask the same questions, right? Our purpose of our university is for the fundamental things. He just mentioned that we are very tired of that kind of those variation things. So if also the variation thing is directly related to the financial support from our government, all right, our main purpose may be, right, over exercise, for example. So do you have any plans to prevent that kind of overly exercise that kind of plans?
그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 직업능력개발은 평가 전문 기관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정부 산자부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이걸 결과를 궁금해하는 그 업계, 조선이나 전자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제 뭐 특정 대학의 주로 교육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재를 선발할 때 좀 참고가 될 수 있으면 리크루팅할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부에서 재정 지원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산자부에서도 나와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평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라기보다는 먼저 진단, 이렇게 됐다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변화, 기초적인 변화하고 새로운 변화되는 기술에 대해서 제가 니즈 프로파일이라는 걸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초기에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퓨처 스킬 니즈는 어떻게 그걸 파악할 거냐. 근데 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미흡합니다. 조선 분야로 말씀드리면 아까 5개의 분야가 있었는데, 이제 앞에 2개가 주로 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분야고, 뒤에 3개의 분야는 주로 이제 현장에서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평가 결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기초적인 경우에도 그렇고, 현장에 요구하는 그 기술 변화에 관련된 니즈 프로파일을 개발하는 방식, 모형,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논의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Yeah, I think our time is up, so please give me a round of applause. Thank you very much. Next speaker is Ms. Elaine Chapamore. Is my pronunciation is correct? And she's also going to show us some very interesting videos. So please welcome her with a very big applause. Okay, now I recognize that I stand between you and lunch, so this is a dangerous spot to be in. But let me see what I can do to talk about a program that we have in General Motors with a number of other companies that perhaps will tie a little bit more with the people who spoke before me. Let me just mention that there'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gap, and I came across this data, and I thought this might be interesting to share with you, that in an opinion poll from a company called SimData that was done very recently, back in September, they asked companies, whoops, can you hold the video for a moment? Thank you. They asked companies if, they asked in industry, do education institutions provide sufficient PLM education? Now, PLM stands for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And simply put, PLM means that you have a digital definition for every aspect of a product's life, from the design inception all the way through to engineering, analysis, manufacturing, and even into recycling and disposal. So I'm going to talk quite a bit about PLM today and some of the aspects of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So I wanted to mention that up front. So in this questionnaire, the industry people felt that 87% of them thought that institutions do not provide sufficient PLM education. They also asked them, can you hire properly PLM-educated college, university, technical institute graduates? And only about 10% of them said yes. The others said either no, or they could only hire limited numbers of them. They could only identify limited numbers of them. So it indicates to us, just from this opinion survey alone, that there is indeed a gap between what industry needs and what the universities are, how the universities are preparing their people. I think there are a lot of reasons for that gap.
Certainly, historically, universities initiated most advanced thinking and technological change. I mean, the whole purpose of a university when it was first established centuries ago was to have advanced thinking and technological change be a part of that. And then industry would borrow that and apply the concepts. But in recent decades, companies, and probably spurred a lot by competition, have sprinted ahead of the universities in formulating and embracing technology and applying it in the work world. Well, in the mid-90s, GM executives and managers began to recognize that the new graduates coming from some of the most prestigious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required greater knowledge to function in the high technology jobs emerging in GM. And really a result of the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and the digital applications that are inherent in that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concept. And really, if you think about it, it is even something as small as a pen can be described digitally. And it can be described, the design of it can be described digitally, how it unscrews, opens up, there are other parts inside, the motion of this piece going up and down, the color of it, the material of it, all of that has a digital description to it. And what we were finding in General Motors is that young people coming into us needed at least 14 months, more than a year, of training, which was really around education, before they could really fit into an understanding of what we required in our jobs, that is the digital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applications. And that meant that we were putting them through more than a year of training before they could even do a job that would help the company. There was no value add to them whatsoever for more than a year. So we began to think about this and think, oh my goodness, if people could come to us with these, and I hesitate to use the word skills because we've talked about that today. It's not a matter of pressing buttons. It's a whole way of thinking. It's a whole series of concepts. It's sort of like calculus. It changes the way that we do desig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around the world. These are game-changing tools and technologies. And as was mentioned earlier, if a company or a country does not embrace these, then they will be at a severe dis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place. So how can we get graduates who are better prepared? Well, in GM, we created a program called PACE. It stands for Partners for the Advancement of Collaborative Engineering Education. So before I go further, I'm going to show you a video just to give you some overview of the program, and then I'm going to come back and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some of the academic pieces of that. So we can roll the video. PACE, Partners for the Advancement of Collaborative Engineering Education, links GM, EDS, Hewlett-Packard, Siemens, UGS, PLM Software, Sun Microsystems, and these companies' global operations to support strategically selected academic institutions worldwide to develop the automotive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team of the future. In the mid-1990s, the founding companie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substantial industry support for academia in order to accomplish this mission. So they pledged to provide products and services to an elite, competitively selected group of global institutions to aid their curriculum integration of PLM within the spirit of academic freedom and integrity. To pursue this mission, it soon became clear to both the founding partners and the institutions that more resources were needed. Many other companies, called PACE contributors, stepped forward with hardware, software, training, and services, all of which continue to strengthen the program. PLM, or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is a core concept within PACE. It relates to all aspects of a product's life,
from its design inception through its manufacture, marketing, distribution, maintenance, and finally into recycling, disposal, and sustainability. PLM is driven by digital data, known in GM as math-based applications. Digital descriptions of designs, materials, and processes define the entire PLM process. The PACE institutions form cohesive, geographically diverse teams that work individually and together to improve desig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These institutions work closely with the GM units and other global company operations to better prepare students for the high technology jobs found in industry today and tomorrow. There's no way to put the new technology to work without top-notch engineers. In the auto industry, we absolutely must have graduates who can keep pace with the continuing growth of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 PACE reduces the financial burden to institutions by providing hardware, PLM-related software, and other products and services to create PACE labs and centers in these academic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PACE partners and contributors host student competitions, industrial projects, curriculum development grants, courseware repositories, featured speakers, and other networking opportunities, creating long-term relationships between industry and academia.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math-based applications in the PLM process, let's see how vehicles were designed in the old days as compared to today. The first step in automotive styling was the generation of a full-size chalk drawing, then a working drawing, and wooden models were constructed. In the late 1920s, Harlan Burr was hired to bring a sense of style to the automotive industry. He adapted reformable clay used in the film industry to GM's vehicle development process. Today, styling is accomplished by globally integrated teams using design and animation software. The designers develop vehicles virtually and digitally. Only late in the process do they create clay and foam prototypes on math-based mills. Once the designs were selected in the old days, engineers worked with paper and pencil to incorporate the many engineering details into the vehicles. Here we see the acres of drafting tables that were common back then. Today, globally collaborative teams of engineers work on a 24/7 schedule as the design follows the sun around the world. This is done using UGS's NX software, GM's common global CAD/CAM system. Testing and analysis has always been a critical aspect of vehicle development. In the past, prototypes were built and tested on the road to see if they were durable, waterproof, handled well, and were safe. Today, on the road has been replaced in large part with on the computer, providing a more comprehensive, more statistically accurate, and less expensive virtual approach. The PACE program serves as a powerful catalyst to developing the automotive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team of the future. As the global auto industry increases its reliance on sophisticated computer technology to drive design, development, simulation, and manufacturing engineering, and other key disciplines critical to product lifecycle, graduates of the PACE program will find themselves at the forefront of the automotive industry's future growth and success. Digital applications are involved in every stage of the automotive product development process. Tying together desig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Digital data becomes the thread that makes the vehicle development process seamless from start to finish and allows GM to accomplish this globally. From the initial criteria and packaging requirements through design sketching and the development of models, the math data is shared and built as it moves through engineering execution, manufacturing, and even the business functions, such as purchasing and marketing.
are used for other non-automotive applications, including aero, medical, and consumer industries. To illustrate this process, we'll focus on 2 projects completed by students around the globe. The first project, completed annually, is the PACE Global Vehicle Collaboration Project, led by Brigham Young University. This project focuses on the creative design, engineering, and analysis of a vehicle defined by GM. Each year, approximately 20 institutions from 10 countries participate, providing an educational experience for well over 200 students. Several design institutions generate vehicle designs using Autodesk's AutoStudio and Maya. GM executives then perform design reviews to select the best in class. Simultaneous with this process, a number of engineering teams work to digitally design and test the various parts that are included in this vehicle. Brigham Young University performs the role of the manufacturing organization, just like GM, integrating designs from the other institutions as if they were first-tier suppliers. Throughout a project, it's important for designers and engineers to share their designs early and often. AMT Center Engineering serves as a repository for all designs and lessons learned in the product development process. There are some very powerful PACE software tools that allowed us to help with the communication. One of those tools is Team Center Community, which allowed us to do application sharing and to basically provide a repository for all of the models and the emails and the meeting notices and things like that. PACE projects like this one result in students learning som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GM's success factors, such as completing design releases on time and with high quality. A lot of the CAD skills I gained previously in other classes at BYU, so those weren't something new to me necessarily, but integrating them on a global scale was something that I had never even dreamed about. The second project focuses on team teaching a global engineering course based on product data management, led by Virginia Tech, a U.S. university, and Technische Universität Darmstadt, a German university. The joint lectures are provided using high-end video conferencing, with the lectures rotating among the universities. Other PACE-sponsored collaboration tools facilitate the students' interaction. Each year's technical project is selected from one of the GM engineering units around the world. Students are currently selected from PACE institutions in the U.S., Mexico, Germany, and China, though the participating institutions and countries can change from year to year. The student teams are multicultural, each including students from all of the participating institutions. Therefore, all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time zone, language, and cultural challenges. A competition is held at the end to identify the best design. The new communication equipment and collaboration software allow our students to, on a global basis, interact and operate as if they were in a local environment. It's almost like they're in the real place of this, because we see the voice, we can hear everybody who speaks. So it's like they're working right next to us and through teams of the community. They're able to actually use our software and use their software in order to get some of the projects and small amount of details better. Though these projects focus primarily on digital design and engineering, the digital data is also critical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UGS's Technomatic software delivers innovation by linking all manufacturing disciplines with product engineering. PACE seeks to provide to selected academic institutions the products and services that are critical to this vehicle development process, allowing students to simulate the desig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experience in the academic setting. Indeed, today's math-based tools allow designers to bring the sketches to life electronically and mathematically.
giving us the freedom to create any size, shape, and color that can be imagined. They enable fully functional, drivable concept vehicles to go from an abstract idea to the world's auto shows in a matter of months. Now, because of a streamlined process and these math-based tools, GM and its global companies are producing some of the finest and most exciting vehicles in record time. The automotive business has always been about people and technology. The brightest people with the latest technology creating the greatest cars and trucks. The PACE program is a major way that GM is folding academia into our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 networks. And we're only scratching the surface of these technologies. By pooling our industrial resources and ideas with these outstanding academic institutions, just imagine what heights we can attain. Okay, thank you. So back in the mid-1990s, we can turn that off, thank you. Back in the mid-1990s, we had discussion around this topic and determined that with this gap, we needed to talk with the universities themselves and get a better idea from them on what they thought about this gap. And what they shared with us were several concerns. Knowledge, first of all, is expanding exponentially, and that this poses a challenge for faculty members to really keep pace with the changing and increased knowledge. Secondly, they indicated that there's a challenge for universities in fitting an expanding amount of knowledge into the same time frame that we still have for degrees today that we've had for generations, okay, decades and decades. There's also a challenge for faculty to change over their curriculum. It costs time and money, and it is not very comfortable to change over something that you've done in the same manner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we know that in industry because we face the same thing. There's also a cost of the digital tools and technologies to the university budgets, and it was pretty great, especially at that time. Not just for the software, but for hardware and other things that were involved. So in this creation of PACE, we knew in GM that we could not do this alone. And so we approached 4 other partner companies over time to work with us. EDS, Hewlett-Packard, Siemens that acquired UGS that you heard in the video, and Sun Microsystems. But the faculty members were instrumental in helping to develop this program, and they were very clear that even that was not going to be enough. And so over time, we have a way for the faculty members to request products and services, all kinds of things that they might need in order to integrate these math-based tools and technologies, this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approach into their curriculum. And so we now have expanded to 10 additional companies, and these are considered PACE contributors. You can see them at the bottom of the slide. And that group grows every year. Every year we bring on a couple more companies. We also saw the importance of tying the program to the actual operations within the company. And so the first area was engineering. The person that was really the father of this program was a vice president of engineering at the technical centers in Warren, in Michigan, in the U.S. And so the program really became crafted around engineering and that engineering gap that we saw. But it wasn't long before the designing people in GM, the executives, literally showed up on my doorstep, and they were not happy. Because they said, well, this is great for engineering schools, but what about design schools? We have the same problem with design schools. We now do digital design, and we need young designers that are able to function in that virtual world. Well, they were absolutely right. So we began to define the program for design.
And it wasn't long before the manufacturing people showed up. They got word of this, and so we have begun to expand the program for manufacturing as well. And we expect to do so for powertrain, because the powertrain area is so critical, and especially in these times of environmental concerns. And we also tied the program to HR, because if we're not going to take advantage of the students that we're working to produce, then we're missing a primary opportunity to get the best students for our organization. And so we realized in the beginning that we could not be in all places immediately. So we had an approval process that we went through for each country executive asking for PACE in that respective country. And there had to be champions, executive champions for the PACE program in that respective country. There had to be a PACE team that was identified, and these are technical representatives from the local GM unit. There were also HR representatives that are identified from the local GM unit, and then anyone else that is appropriate. Because this acts, the PACE program acts like a franchise. It's sort of like a Pizza Hut or a Starbucks or a McDonald's. It comes into a country that is owned by that local GM unit and all of the companies that work with them to provide the program in that country. And so it relies on that group of people to define the program for that country. So there are some things that remain the same. Some of the basic tenets of the program remain the same. But also, there's a need to be flexible so that the program matches the local cultural requirements of that particular country. GM is a global company, so collaboration is absolutely critical for us. And we rely on collaboration both within the GM units and also between GM units. And so we need students who can function in a globally collaborative world. We need students who actually have experience in working across time zones, across culture barriers, across language barriers. We need students who are able to use collaboration tools, especially the ones that we use in General Motors, as like in Team Center Community, which was described in the video. And then the last tenet is passion. And I'm not sure we can really teach passion, but we can certainly inspire. And as a poet from the 1800s said, nothing great in the world has ever been accomplished without a passion. And so the work of PACE was a result of a small group of people who cared passionately about bridging the gap. And this passion was shared by 5 partner companies and then 10 more contributing companies. And yet it was embraced by, now we have 49 PACE institutions in 10 countries. 42 of them have been formally announced. We add about 7 more each year. And there are no legal agreements between the companies and GM. And there are no legal agreements between the institutions and GM. But rather people participate because they wish to. They embrace the common mission and vision of this program, and not because of any signed piece of paper. So PACE is not a panacea. It's not something that will cure all the ills. And it's not the only way of bringing industry and academia together. But it is one way that brings academia and industry together. And it works to help bridge the gap between what students were historically taught and what the high technology world with a global economy needs from our young workers. PACE doesn't replace theory in education, but rather it enhances it to include application and real-world use of those theories. It gives HR professionals an opportunity to identify the best people for the organization. And I'd like to quote Jim Collins, an author
a good to great. When it talks about getting the right people on the bus, which means you align expectations of students with expectations of industry, so that when they come to a company, they know what to expect. And we, as the company hiring them, have a chance to see them and see their skills, see their abilities, and know that it's a match to our company. And our chances of keeping those students for a longer period of time will be greater because there is a match of these expectations. PACE helps HR professionals to have the best chance of finding and keeping the best people for our companies because we have a chance to develop them over all of the years of their education. And PACE links the recruiting function with the operations area, and sometimes there's a disconnect in companies between the recruiting people and the operations. So in closing, I just want to say that here we are in this room. We are industry people, we are academic people, we are government people, and we have plenty of opportunity to make a difference. In whatever program you choose, you have an opportunity to make a difference. And I hope that when you leave this forum this year, that you go back and do something that makes a difference to bridge that gap. So thank you very much. Do we have any time? I know, just some brief questions. Yes. Do I need to put on my little earpiece here? I'm interested. Okay.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최민기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저는 학생의 입장으로 바라본 관점이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페이스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기업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시대가 급변하는 데 따라 기업과 원하는 방향성과 인재상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향성과 인재상의 차이점이 나오는 따라 기업에서 이제 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재교육시키는 기업 교육, 기업 대학과 같은 시스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학교가 붕괴되느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대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Yes, briefly, you heard about the Samsung in our country, right? Samsung sort of has an in-house universities, right? Because you just mentioned a lot of problems in the university education. So, is there any, right? First of all, is that a good thing or bad thing? Or if that's a good thing, what we should do, right, for in terms of our university education? Is it just mentioned from the aspect of the student? It's from our university and university, but it's not right. Okay. If a university exists within a company, it's because there is some kind of gap. Okay, either from the people coming into the company from, let's say, the universities, or it may be a gap of people coming from other companies into the company, or it may be a gap because these technologies are really new, and we have people with us in our companies for decades. And so we have to have some kind of educational institution inside our companies in order to bring even our current employees along with that knowledge base. So I don't think that it is a bad thing to have what we call a university, and sometimes it's more training than it is education. So sometimes just because we say such and such a university in a company, it may be more or less training, it may be more or less education. So recognizing that they may be very different from one another. But I think it is important to have some kind of function inside the company that helps to address gaps wherever they are in the employees that are there.
I don't despair with universities. I know that many people would say, well, we're in a crisis in our institutions because our young people are not being prepared for industry. But I guess because I came out of a university, okay, I worked in a university for more than 13 years, and I recognize some of the challenges inside those universities. I don't despair. I see a tremendous difference in the PACE institutions over the period of time that PACE has existed. And again, it's the faculty members choosing to change. And I think that's important because for those of you who are faculty members in the audience, you know that you're not going to change just because someone tells you to do that. You have to be convinced that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for your area of expertise. Now, you have an obligation as a faculty member to your area of expertise that you have gained. That's really your first obligation. And so you have to be convinced that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So hopefully, through forums such as this, we can convince faculty members and give them an opportunity to learn on their own that there is a need for these kinds of changes in industry. And still recognizing that we're going to need bodies inside the various companies to adjust the knowledge of even the people who are currently in there as well as new people coming in. Does that answer your question? Yeah. I feel that we may lose our lunch time, so lunc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our life, so we just But I will be around. All right. So please come and ask me. Thank you for the presentation. I'm John Ward. I'm in charge of the HR division of IIT. IIT is the abbreviation of Information Institut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Advancement. We usually work with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PACE program is looks very successful. So my question is very simple. Which area and government's role in PACE program? Please tell us. Thank you. I'm sorry, it was just the last question. What was that? If there is any government's role in PACE program, please tell us. Government's role. Governmental role. Yeah. That's a very good question. Each unit in any respective country, okay, we're in 10 countries now, and the GM people in that country work with the universities that are selected for PACE, and there's this approval process for each institution that's selected, so it's not automatic. They actually determine in that country what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in that country. And so some of the countries have a very strong government connection. China is one, they're in the process of solidifying that, but it's a very strong relationship that's being connected between the government and PACE in that country. And I see Korea also formulating some of those relationships. But it really is up to the local PACE organization in that country to determine that. In the U.S., there is not a formal one. I think perhaps because the size of the U.S. And the educational system in the U.S. is just so great. But what does happen is that the faculty members connect in with some of the government agencies, and they will ask for letters of support from the PACE organization for some of the grants that they get. So again, the faculty members can kind of determine some of the ways that PACE and the government can work in tandem. In the U.S., I leave that up to the faculty members. You asked it before, so you lose your chance. Yes, sir. Gentlemen, yes. I also came from Sangyupan University as well. I'm sure that you are the expert of the PACE program, okay? But I think
you could be searching for if there is other similar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which was initiated by industry, which provide some kind of a collaborative forum for various universities. It could be local, it could be global, as in the case of the PACE. Are you aware of any other cases like that? Actually, I'm not. And we keep asking the universities, is there anything that is PACE-like? And the closest thing we've heard of was in food service. That there were several companies that had come together to help in the food service part of like hotel management and food services inside several universities. So we really are not aware of anything that is like this. And it's not that there can't be other things. I mean, there can be other kinds of associations, certainly. And we don't discourage the creation of those. But to our knowledge, there is nothing like this where so many companies have come together to provide so much. You know, long after the products and services are delivered, the companies actually stay connected in. And we might come in with training, or we have a forum every year that all of the faculty members come to from the different institutions. There are just many, many aspects, too many to show in a video or to describe here, but we keep growing that, and to our knowledge, there's nothing like this anywhere else. Last question. All right. The last two questions, you first. My name is Sang-Mo Jeong from Handong Global University.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wonderful presentation, and I was very much impressed. I have this question. Have you ever made any assessment or evaluation on your program in terms of benefit as a result of investment, rather than qualitatively, just quantitatively, especially in terms of dollars or so on? Well, we certainly know, I hate to say this, but the commercial in-kind contribution value, if you look at the software, if the universities were to go out and buy this software at the commercial value, all of the contributions that have been made so far since 1999 when we began exceed $6 billion. That's right, $6 billion. So it's a huge sum. We don't expect to get $6 billion worth out of it. So what we do is we collect information from universities every year in the form of an annual report to determine how they're doing in their respective institution in the area of the PACE mission. So we're constantly looking at that. We also periodically go on site for site audits to see how the universities are doing. We're in the process of putting together a PACE institution certification. And that program would actually have faculty and industry people visiting a respective PACE institution, and after an audit, if you will, and a visit, much like accreditation, we would provide that institution with a PACE institution certification. So that's our plan, is to move into that kind of an assessment to determine, is the institution acting in a way that is supportive of, truly acting in a way that is supportive to the mission. There are other things that we do, however. We have projects that the students work on. And in many cases, these are projects given by the companies, especially General Motors, around the globe. And so executives and managers and content experts are regularly going on campus while the students present on a particular project that they have done for GM. And we know, for just as an example, there was one project done in Mexico by one of the PACE institutions there. GM de Mexico wanted to build an anechoic room, an acoustics room.
And when they determined the cost of it, it would cost something like, it was like $400,000 US. And they didn't have that money to spend. So they said, well, let's give it to a PACE institution to design. What do we have to lose, right? And so they gave it to a PACE institution, and the students worked on this and designed this according to the safety and all of the regulations that we would do in GM. And they got done, and they did it for free. And they also did it with the concern for cost, because they knew that the cost was an issue for GM de Mexico. So when they got done, GM de Mexico looked at this and they said, we're going to build this. And they built it for like $35,000. So it was a savings of like $355,000 just for that one project. But we don't expect all of them to do that, because again, we embrace this larger mission of preparing people to come into our companies. And so they don't have to do something that actually, gives something back to GM specifically on a project. It's wonderful when that happens, but we're really trying to prepare people for the kinds of jobs in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digital design, engineering, manufacturing in general. Yes, I think we better finish this session because we are way beyond that from our lunch time. So why don't we give our already big applause to Yes, also I always specialize in thanks for our awesome presentations as well as your active participation from our course. Why don't we finish